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합 건물 중에서 상가나 아파트형 공장, 그리고 오피스텔 등과 같은 건물을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미 살펴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의 매매 계약과 거의 유사한데요. 다만 상가 등의 매매에 있어서는 뒤에서 간략히 보시는 것처럼 세금 문제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집합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최소한 이와 같은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상가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증과 대조하여서 일치 여부를 봅니다. 만약 계약을 하는 상대방이 매도인의 대리인이라면 그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해서 확보하기도 합니다. 또 토지 임야대장 및 건축물 대장, 토지계획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서 부동산의 현황이 토지 및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한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아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 제한 등기, 예고 등기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구입하고자 하는 건물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인데요. 상가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겠지요.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은 공적 장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직접 임차인을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 이행의 단계에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권리의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좋고 이들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거나 또는 대리인 사무실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사전에 확인해야 될 내용을 점검하셨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계약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와 아파트형 공장, 그리고 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 건물에 대한 계약서의 형식도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서와 기본적인 권력은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에서는 상가의 경우를 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표시인데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열람을 해서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되는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소재지는 그 건물이 소재하는 시, 구, 읍, 면, 동과 그 지번을 기재하는데 이것도 역시 등기부 등본의 소재 지번란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통상 상가,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의 집합 건물에 해당하고 등기부 등본의 제일 앞면에 집합 건물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자의 표시입니다. 아시다시피 매도인은 파는 사람을 말하고 매수인은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개인이 아닌 회사와 같은 법인이라면 먼저 계약 상대방인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어서 계약의 내용 중 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첫 번째 항목은 바로 매매 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불 시기입니다. 먼저 매매 대금을 기재하는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적고 중도금도 약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잔금과 그 이행 시기를 약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계약서 제2항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승계하고
또 상가 세입자가 있어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될 보증금 채무도 인수하는 계약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정에서 이미 보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여기서도 근저당권과 임차권의 승계 문제는 잠시 뒤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먼저 소유권 이전과 인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잔금을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상가 건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계약서 제5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부담의 소멸 등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달리 정하고자 한다면 이 조항의 특약사항란에 그 뜻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에 관해서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 공과금 등의 부담은 이 상가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자의 부담에 관해서 정해야 합니다. 제1항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부동산을 넘겨준 후에 부동산의 하자가 발견되면 민법 제569조 내지 제584조의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은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그와 달리 책임지는 기간을 정하려면 특약기간 안에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건축법, 농지법,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 부동산에 관해 이행강제금, 과태료, 원상복구 명령 등과 같은 행정벌이나 벌금 등의 형사벌이 매수인에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 상가를 넘겨주기 전에 생긴 사정으로 인해서 매수인에게 이와 같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7조에는 계약 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당사자는 중도금을 주고 받기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만일 중도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을 주기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계약의 일반 원칙을 그대로 계약서에 담고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을 준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의 일방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를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은 당사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거꾸로 해석해보면 중도금을 준 후나 만일 중도금의 약정 없이 잔금을 준 후라면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2배를 줄 테니 매매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고 중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고 본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항에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상대방은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한 후에 그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약의 원칙적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지를 하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에게 본래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 흔히 이것을 최고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고 보통은 그 방법으로 내용 증명 우편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액을 처음부터 예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가 매매에 관하여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한 다음 특별히 정하는 사항란에는 매매계약 이후에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하여서 예를 들면 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부속 건물이 있었는데 매매 후 임차인이 새로운 상가 주인에게 이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시는 것과 같은 특약사항을 넣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 제9조 2항에서는 부가가치세 약정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고 매도인과 매수인 등을 적게 됩니다. 이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매도인은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개인이 아닌 회사와 같은 법인이라면 먼저 계약 상대방인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아야 하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잠시 나왔었는데요. 집합건물 중 상가 등과 같은 비거주형 건물을 매매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의 문제입니다. 세법과 관련하여서는 법 개정이 빈번하고 세무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 등을 매매할 때에는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정확하고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상가의 매매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에서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요. 건물 중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을 매매할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어서 비거주용 건물이 부가가치세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의 건물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일 상가를 매매한다면 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면세이지만 건물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비거주용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상가와 같은 사업용 건물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양수의 경우입니다.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양수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과 함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사업용 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시키는 이유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포괄적인 양도 양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가 매매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요건이 더 필요하지만 계약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은 바로 본권 계약이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라는 사정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야 하는 것일까요? 네, 앞서 본 포괄적 양도 양수 계약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니까 면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양도자는 세금 계산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양수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부가가치세를 상가 매매 계약서의 매매 대금에 포함시켜서 약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매매 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를 넣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될 것인데요. 따라서 세무당국은 계약 당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매매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당권 등과 같은 제한물권이나 상가 세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형태의 상가 등의 매매를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가 등 건물에는 크고 작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고 또 현재 상가 세입자가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보고 계신 집합건물의 등기부 등본은
용산에 있는 집합건물인 근린생활시설인데요. 표지부에 이어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나타나 있고 을구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정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임대차한 경우 등기부 등본과 같은 공적인 장부로는 임대차 사실이나 보증금 등 임대 내역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매매 목적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수인이 그 피담보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인수하기로 약정한다면 매수인은 등기부 등본과 대출 약정서 등을 참조해서 인수하는 피담보 채무의 합계액을 기재하고 여기에서는 6천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를 매매 대금 중 어느 항목에서 공제할 것인지를 정해서 해당 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이 계약서에서는 1차 중도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에 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것을 매도인이 언제까지 부담할지를 정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는 날까지는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특약사항란에 그 뜻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매도인이 상가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준 상태로 매수인과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관계를 확인해서 근저당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인수할 임대차 보증금의 합계액을 기재하고 이것을 매매 대금 중에 어느 항목에서 공제할 것인지도 정해서 해당 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인수라는 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의 원본을 받아서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 임차인들에게 묻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즉 임대차 보증금, 월 임료, 임대차 기간 등이 정확한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로 100만 원을 약정하였고 기간은 2년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서 이를 매매 대금 중에 어느 항목에서 공제할 것인지를 정하여서 해당 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이 계약서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을 잔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이상과 같이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와 같이 계약서를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성해 놓았는데 일방이 안 지키는 경우, 즉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불이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미 계약서에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서 몇 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계약금 지급 후 계약 이행 착수 전에 계약 불이행에 대한 규정입니다. 계약서상 계약의 해제 조항이었는데요. 여기서는 계약 이행의 착수를 중도금 지급 또는 중도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 지급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 즉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계약의 파기 등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되는 등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상가를 매매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통상 공인중개사 등에게 의뢰해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전문가 또는 중개인에게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둘러싸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재산이 오고 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계약의 당사자가 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종종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에서 큰 손해를 보는 분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상하여서 계약의 해제 조항에서는 이행을 촉구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의 이행 등을 최고하는 최고장이나 기타 통지서 등을 내용 증명 우편 형식으로 발송을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은 이미 다른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간편한 절차인 지급 명령 등을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여서 채권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소송이 종결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이것을 집행권원으로 하여서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분쟁이 종결됩니다. 네, 이상과 같이 상가를 매매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통상 공인중개사 등에게 의뢰해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전문가 또는 중개인에게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둘러싸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재산이 오고 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계약의 당사자가 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종종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에서 큰 손해를 보는 분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